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정말 특집입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 토론회를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윤정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을 이끌어 나갈 한 명의 대표 그리고 3분의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차기 당 지도부의 과제가 큽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위기를 극복하고 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회복해야 합니다. 또 다음 총선도 준비해야 합니다.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도부. 과연 누가 이 차기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에 적합할지 지금부터 90분 동안 6분의 후보를 모시고 자질과 비전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명의 후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 제끼겠습니다. 민생 실용 정당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이들이 용기를 되찾고 새 정치의 전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기득권을 깨고 그 자리를 새로움으로 채우는 과정,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강한 야당, 국민을 대변하여 할 말하는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만나보셨던 6분의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들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토론 진행에 앞서 후보들의 좌석 배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호순과는 다릅니다.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이 됐고요. 발언 순서는 맨 왼쪽에 계시는 후보부터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너는 왼쪽 2번째 후보가 시작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제가 벨도 누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너, 나는 누구누구다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코너 발언은 맨 왼쪽에 계시는 이 하태경 후보부터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자신의 것 올려주셨죠. 자, 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태경은 이슈 메이커다. 하태경은 시끄럽다. 그렇습니다. 하태경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특활비 폐지, 하태경이 시끄럽게 해서 해냈습니다. 특활비 폐지 1호 법안 제가 발의했고 우리 당 당론을 특활비 폐지로 만들어내어서 국회 실질적으로 특활비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는 무게 잡는 그런 군번의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는 우리 당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도전자당입니다. 여야 양당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이슈를 선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대표가 되어서 이끌어야 우리 당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적임자가 바로 저 하태경입니다. 네, 10초 남았는데 다 쓰신 거죠? 30초가 아니고 더 남았어요? 아닙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예, 다 했습니다. 자, 예. 그다음 손학규 후보 차례인데요. 후보님들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앞 후보가 할 때 미리 꽂아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손학규 후보 순서입니다. 저 손학규 더학입니다. 손학규 통합의 아이콘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고 영남과 호남을 통합하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통합하고 정책의 민심을 통합해왔습니다. 남북의 평화를 더했고
우리 생활에 저녁이 있는 삶을 더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지지율을 더하는 플러스 정치를 하는 바른미래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 손학규 LG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휴전선을 첨단 산업단지로 바꾸고 판교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어서 첨단 산업을 더했습니다. 네, 손 대표님, 손 후보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권인희 후보 차례십니다. 네, 나는 엄마다. 집안이 어려울 때는 가족을 살리는 것은 엄마입니다. 우리는 6.13 선거를 겪으면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외유 내강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대기업 정당이라고 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벤처 정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기업 정당은 망해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누가 대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벤처 정당은 살림 잘하고 목소리 큰 사람 돼야 됩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진정 나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메르켈의 이 말이 저희 마음입니다. 당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모든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 차례입니다. 된다 정운천 인사 올립니다. 저는 11년 전에는 농민이었습니다.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농민 출신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8년 전에 정치에 입문한 이래 가장 지긋지긋한 지역장벽을 깨야 되는 그러한 신념으로 전주에 내려가서 정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돼서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동서통합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물리적 결합과 더불어서 화학적 통합을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통합의 아이콘인 정운천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통합과 확실한 통합을 통해서 민생 실용정당으로 국민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후보 차례입니다. 6명의 후보 가운데 저만이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안철수 후보와 같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수도권 우선의 길을 버리고 왔습니다. 민주당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원들을 막아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그런 각오로 수도권에서 장렬하게 싸웠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이겼습니다마는 399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바른 정당과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후보가 없는 경기도 선거에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선거에서 선당후사했습니다. 이 당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당의 적자이고 종손입니다. 그래서 이 당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낙선자 위에 이 당을 세우겠습니다. 가시밭길 위에 천막을 치고 낙선자들 일으켜 세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준석 후보 차례입니다. 예, 이제 34살의 이준석입니다. 근데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개혁 보수의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이 과연 당대표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꼭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경륜과 경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 여러분들의 당원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줬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경험을 쌓으라고 했고 경륜을 쌓으라고 해서 지난 7년간 정치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배우지 않고 싶은 것들, 배웠으면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더 이상 제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결진 마음과 그리고 의기,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이 가시기 전에 한번 중책을 맡아서 제가 당을 개혁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에 이런 식의 개혁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국가의 수반이 30대, 40대입니다.
대한민국도 새로운 시도를 해주십시오. 네, 시간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또 몸풀기입니다. 이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 전에 여러분들의 이 관심을 좀 몰아보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OX로 푸는 현안입니다. 역시 몸풀기 코너인데, 자, 저희가 질문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후보들께서는요, 이 질문을 듣고 OX를 들어주시고, 또 제가 지목하는 후보, 그러니까 3개 질문이니까 한 질문당 2분씩 해서 6분들 다 기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입장이나 의견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OX 정치 현안 질문 드립니다. 9.2 전당대회를 앞두고 독일에 계시다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마포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논란이 좀 커지고 있었는데요. 한간에선 이를 두고 이게 막후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안 전 대표의 출연, 막후 정치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인데 본인 생각과 다른 걸 들어주셔야지 시청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OX가 양면으로 돼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시청자들이 본인의 뜻을 알 수 있게끔 꽂아주십시오. 네. 자, 5분의 후보들은 아니라고 하셨고 이준석 후보만 맞다고 하셨는데, 일단 순서대로 가면 손학규 이제 후보 순서이기 때문에 손 후보님, 왜 막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안철수 대표는 일단 정치를 떠나 있습니다. 이분이 엊그저께 미래에 나타나서 어떤 분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마 출국을 앞두고 가까운 분들 만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난 지방선거 후에 만나서 당신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수이니 당분간 한국을 떠나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서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미국은 오랫동안 있었으니 인더스트리 4.0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독일에 가서 세계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치를 떠나서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압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럼 반대되는 유일한 분이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1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시면서 과연 이 상황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판단과 다른 후보들이 하고 있는 판단이 다르다는 걸 보실 겁니다. 정치 현상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치인들이 솔직한 겁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마포에 과거에 손학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당직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아주 안 좋은 어떤 의혹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박지원 최고위원과 만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공개도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많은 국민들은 또다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잘 기억하실 겁니다. 노원병과 송파을에 공천을 개입하려고 그러면서 선거를 완전 망가뜨렸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 패배하신 다음에 영국에 공부하러 가실 때 갈 때까지는 비자고목을 해가지고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딱 걸렸는데 2달이 지난 시점에 딱 하필이면 전당대회 하는 주까지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아실 테고요. 그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왜 다른 후보들은 모르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끊었습니다. 네, 5분은 X, 한 분만 O여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정치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야당에서는 통합보수야당 건설을 위한 야권 리모델링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존재감을 더 키워야 하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자, 질문 드립니다.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해주십시오. 둘 다 아니면. 권은희 후보는 지금 그 가운데로 세울 수가 없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권은희 후보는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모두가 X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권은희 후보 순서니까 권은희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내리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야권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두 당 지금 상태에서 해봤자 마이너스만 납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정계 개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이번에 6.13 그 지방선거 보셨지만 제3당으로는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계 개편을 해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제3당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남았는데 잘 활용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운천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왜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프레임으로 갇혔던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 그다음에 경상도와 전라도로 통칭되는 영호남의 지역 갈등, 이게 둘과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정치가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싸움만 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권력만을 쟁취하는 그런 정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그러한 걸 뛰어넘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고 그다음에 동서통합, 다시 얘기하면 경상도 전라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민생 실용정당, 다시 얘기하면 국민 속으로 달려가는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외부에 있는 그런 당에 있는 분들이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현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예정됐던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6.12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북 관계가 지금 난기류인 현 시점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9월 안에 해야 한다. OX로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다. 김영환 후보님만 지금 오도 X도 아니라고 그러셨죠. 자, 그러면 잠시 기다리시고요. 하태경 후보께서 해야 한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영환 후보에게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일단 남북이 9월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지켜야 되고 하지만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의 핵 문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빈손 회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핵 문제가 풀리고 유엔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해야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는 백악관과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9월 안에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9월 말로 네. 좀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약속을 최대한 지키되 내실이 있는 합의할 내용이 있는 성과가 있는 회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영환 후보님 O도 아니고 X도 아닌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좀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순간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2번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 차례 계속될 텐데 남북 정상회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미 간의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아직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한미 공조가 흐트러지는 가운데 남북 정상만이 만나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그런 앙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정지 작업이 필요하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가면서 이 남북 회담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운전자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6분 후보님들의 다양한 생각 그리고 입장차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한 후보가 일정 시간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도권 가지신 분이 최대한의 재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는 최소한 2분 이상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4분 동안이긴 합니다만 4분 동안은 이제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끊으셔도 되고 뭐 본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본인도 질문을 너무 주장처럼 하시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또 너무 길면 앵커가 재량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질문과 답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순서에서 보면 정운천 후보 다음으로 이제 김영환 후보님부터 이제 상대 후보 지목하셔서 이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4분간입니다. 하나만 이준석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예. 다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이 있다면 또 개선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정책 관련해가지고 이번 정부처럼 혼란스럽게 가진 않았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폭등시켰던 부동산 대책 같은 부동산가 같은 경우에도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정시켰고 대학 등록금도 취소했던 것을 안정화시킨 공로가 있습니다. 예. 손학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당이 살기 위해서는 야당성, 강한 야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 또 약자를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2008년입니까? 통합민주당 당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2008년이죠. 맞습니다. 되셨을 때 그 다음날 이해찬 의원께서 탈당을 했습니다. 예. 손학규 후보의 정체성 같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탈당을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선 대표님께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또 자유한국당의 원조가 됐던 신한국당에도 오래 계셨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하는 데는 조금 일가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과 잘못된 노선과 싸우는 문제, 민주당의 잘못된 노선, 또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노선과 싸우는 것, 또 자유한국당과 차별성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민주개혁당의 개혁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살아오신 삶이나 그 족적이 싸우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해찬 후보와 몇 분들이 탈당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를 당대표로 추대했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잘못된 것을 위해서 향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저희는 다당제 제3당 정치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제3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대선거구제 선거구제 개편에 낙선자는 물론이고 당원들이 우리 당론으로 이걸 결정하고 있는데 지난 토론에서 보면 이 중대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께서는 후보께서는 제3당 정치혁명을 해서 우리가 정계 개편을 해서 자유한국당과 경쟁을 해서 민주당과 다투는 그런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은 없으시고 민주당과 연정, 연합 또 자유한국당과 통합 이런 방법 말고는 정권을 교체할 방법에 대한 보관을 갖고 있지 못하신 거 아닌가. 다당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대선거구라고 해봤자 지금 우리 당의 당세로는 한 명도 당선이 안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셨습니다. 기초의원 3명, 4명짜리에서도 전국적으로 10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확보하고 거기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번째 순서 이제 이준석 후보님이 주도권을 쥐시고 두 분 이상의 후보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 손학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당 개혁 공약, 사실 다른 분들은 정당 개혁 공약을 잘 안 내시더라고요, 당내 선거인데요. 그래서 제가 낸 공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런 당내 위원회들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냈는데 정당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당에 많은 직위를 하시면서 혹시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청년위원회에서 정책을 위반하거나 한 것이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성위원회는 활발하게 했고요. 장애인위원회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대표할 때 박은식 의원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영입을 해서 장애인 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입법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비례대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실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회라는 정당 내 조직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겠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가 커리어를 키울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방금 전에 어떤 정책을 만들었냐 여쭤봤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아닙니다. 아니 뭐 상대당에서 만약에 누가 성추행 사건 일으키면 나가서 여성위원회가 성명 내고 이런 거 말고 정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훌륭한 정책이고요. 청년위원회가 꼭 정책도 많이 만들지만 청년을 조직화해서 정치화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정당의 과제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청년위원회 기능이라는 건 저희가 야인 시대에서 옛날에 봤던 거 아닙니까? 보면 자유당 청년위원회 같은 그런 그렇지 않죠. 생각하시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솔직히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쭤보는 게 청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걸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청년, 여성, 장애인이 정책 활동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또 조직 활동에서 당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하나가 기억나기 힘들다는 게 정말 지금까지 정당 역사가 참 오래됐는데 다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김영환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선거 과정에 있어가지고 안심 논란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당직자들의 아주 불공정한 선거 개입 행위들이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박주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손학규 후보의 캠프로 이렇게 당원 명부가 책임 당원 명부가 유출되었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손학규 후보께서 안심 논쟁을 타고 대표가 되려고 한 데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들이 특정 후보하고 같이 이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돼서 지금 컷오프 과정에서 여론조사 문제가 제기되었고 끝나고 나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안심 논란은 계파 정치의 연장이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줄을 세우고 하는 이렇게 해서 당권을 잡아도 어떻게 이 당을 살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우리 정치개혁 공약 낸 것 중에 이제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적성평가를 보게 하겠다. 사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손학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역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라 생각하는 건지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MS 오피스를 어디서 사느냐 이런 논란을 보면서 청년들은 좀 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새로운 세태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당이 얼마 전에 특활비 폐지를 앞장선 것 이런 것도 이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이 그 정치 자금이나 또 국회 운영이 투명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것을 반영하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토론이 점점 격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는 이제 하태경 후보님께서 주도권 주시고 4분 동안 토론 시작하시죠. 예, 먼저 우리 손 후보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 5 내지 7%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전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응급 처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당 지도부 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경선을 하면 1등 있고 2등 있고 그런 건데요. 만약 손학규 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뭐 이런 조합이 되면 저는 뭐 만약 공명선거라는 전제 위에 지금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쨌든 공명선거가 됐다는 전제하에 그럼 저는 뭐 손 대표님 잘 모시고 우리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손학규 대표, 하태경 최고보다는 하태경 대표, 손학규 최고가 되면 더욱더 큰 변화의 희망, 저 당이 역시 변했구나 이런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태경 대표, 손학규 최고 이런 체제에서도 네, 1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도부를 저를 열심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하태경 최고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 여러 기자회견에서 하태경 대세다 그런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당의 당원들이 안정된 개혁을 통해서 또 우리 당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당의 미래를 이기는 정당으로 가자. 그래서 손학규가 대세다.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누가 대세인지는 조금 있다 보면 며칠 있다 보면 알겠고요. 우리 정운천 후보님 그 한미 FTA 광우병 때문에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네. 그죠? 그 당시 한미 FTA는 반드시 돼야 됐죠. 그렇습니다. 괴담, 광우병 괴담, 가짜 뉴스 때문에 실제로 장관에서 물러나셨죠. 네.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한미 FTA 저지에 앞장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서 한미 FTA 저지에 앞장섰는데요. 손 후보님, 정운천 후보님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한테 물으시는 예, 예. 겁니까? 두 분이 그때는 대척점에 계셨어요. 저한테도 답변. 예, 드릴 겁니다. 먼저 하세요, 그럼. 사실 딱 10년 됐습니다. 10년에 그 당시에 FTA를 하면 완전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이다. 축산 농가가 쫄딱 망할 것이다. 광우병이 득실을 거릴 것이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데모를 해서 제가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날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손해났다고 FTA를 재협상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 명예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지금 광우병 한 마리도 없죠. 그래서 그때 광우병 문제로 시청 앞 광장에 한 50명 정치인들이 데모를 계속하면서 나라를 흔들어 놨는데 그때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제가 갖고 지금 손 후보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손 후보님이 한미 FTA 저지 투쟁에 앞장선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정운천 전 장관님한테 사과 한 말씀 하시죠.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당 대표가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 FTA를 통과를 시키자 당원들에게, 당의 간부들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뭐 소고기 협상을 아주 형편없이 해왔어요.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것이 광우병으로 번지고 한미 FTA 반대로 번지는 거. 이명박 FTA는 잘못된 것이고 노무현 FTA는 맞는 거였다. 정운천 후보님 한 말씀 하시죠. 이제 정운천 후보님이 옛날에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하셔야죠. 정말 모든 책임을 물러났고 이따 주도권 토론에서 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손학규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요. 질문 4분간 해주십시오. 예, 김영환 후보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위검 특검 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일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았다는 디지털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1993년 이래 13번의 특검 중에 유일하게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있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특검이 스스로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일은 이번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유권 무죄구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죄로 가고 있구나. 안희정 지사 사건,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재명 사건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추상 같아야 할 검찰이 특히 특검조차도 저렇게 꼬리를 내리게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공권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절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을 조작하고 조직적으로 왜곡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직접 미쳤습니다. 이 특검이 굳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특검도 그 권력한테 이렇게 약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특검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경수 그렇죠, 송인배 그렇죠, 백원우 비서관 이런 사람들 권력 실세들을 앞에 놓고 조사를 회피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는 특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은희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권은희 의원께 그동안 그 질문을 별로 안 드려서 어제 그저께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표방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철통같이 단결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키자.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권 의원님 말씀을 좀 듣죠. 강력한 리더십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유연하고 소프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님, 이해찬 대표하고 아주 정치의 인생을 같이 걸어왔는데 그 사이에서 강력한 대척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강한 것은 소프트한 것이 이깁니다. 예. 아주 지혜롭게 우리, 극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해찬 대표가 협치를 요구를 하면서 또 뭐 연정을 얘기하고 5당 대표회담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협치가 어떤 협치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선거제도 개편이다 아니면은 헌법 개정이다 이런 것들은 적극 협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야당으로서 파이팅 해야죠. 네네. 중요한 건 협치는 대통령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이해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번째 순서 이 권은희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하셔서 4분간 주도권 토론하시죠. 네,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우연히 지난 대선 전 한 16년 말 정도 되는데요. 뭐 언론사에서 이제 만든 대권 식당 메뉴라는 걸 봤습니다. 혹시 김영환 후보님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만. 그걸 못 보셨어요. 거기에 그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음식에 비유되어 있을까 한번 그냥 추측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다투기는 많이 다퉜는데 음식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햄버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쉽고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데 먹고 나면 별로 몸에 안 좋답니다. 인스턴트 나쁘죠.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재명 지사와 어려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대에서 김진표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켜야 된다고 그랬고 이해찬 후보는 감싸 안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해찬 후보가 이겼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페북에 쓴 걸 보면 단결했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이라면 손학규 후보님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는 얘기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소위 추문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경기도지사 네, 김진표 쪽이냐 이해찬 쪽이냐 이걸 먼저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안을 거냐 출당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출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책임질 거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많은 그룹을 표를 끌어오진 않겠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손 후보님은 혹시 무슨 음식으로 비유됐는지 아세요? 여기 그 토가 달려있는데요. 이 정도 웃고 못 넘기면 대권 주자 자격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 후보님은 무슨 음식 비교됐는지 아세요 혹시? 글쎄요, 된장찌개일까요? 아닙니다. 더덕입니다. 막걸리인가요? 더덕, 만덕산 더덕이요. 예. 근데 토가 어떻게 달려있냐 하면요. 산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산삼은 안 된다. 식감은 비슷할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즘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게 있어서 더덕도 산삼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물질이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이물질이라는 건 십상시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 집권하면 극우 보수 세력 철저하게 괴멸시키고 쭉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해찬 대표가 이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한데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과거 한나라당의 최전성기는 결국 이해찬 후보가 총리할 때였으니까요. 앞으로 또 이제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이해찬 대표와의 대립을 보면서 또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잘 됐죠 뭐. 자, 그러면 조금 남았는데요. 김분솔 씨가 고소하겠다는데요. 김영한 후보님 도와준 줄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모양인데 그냥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무슨 뭐 그분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또 한때는 저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도 했고 또 한편은 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운천 후보께서 예. 하분주도 토론하시죠.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에 8번의 지금 토론회를 거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전당대회는 우리 바른미래당을 축제로 가야 되는데 서로 좀 분열상이 보이고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서통합의 아이콘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제가 모든 말과 행동을 함께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 하면서 좀 그러한 진정성을 갖는 토론회가 됐더라면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하태경 후보께서 그러한 저희가 10년 전 농식품 장관으로 억울하게 그냥 매국노로 몰려서 모든 책임을 안고 물러났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사실이 아닌 허위로 그렇게 데모를 하고 하는 정치인들이 한 분도 지금 사과하는 분이 없습니다. 네, 정 후보님 1분이 지났는데 질문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 권은희 후보님한테 저한테? 네네네네네. 쭉 질문을 해주신다는데 저한테는 안 해주셨는데 왜 저는 빼셨습니까?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토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10년 전 광우병을 생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허위에 의해서 탈원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번 불과 일주일 전에 국제원자력학회에서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이 전 세계의 시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은희 후보님 좀 그거 들으셨습니까? 네, 그 기사는 못 봤는데요. 예. 지금 원전을 안 하겠다던 뭐 여러 나라에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사고가 났던 미국, 일본, 러시아가 지금 현재 다시 원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해서 그 에너지 정책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혹시 한전 사장이 7월 1일 날 두부값이 콩값보다 훨씬 싸졌다 하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에너지 원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네. 놀라운 일이에요. 작년에 한전이 상반기에 1조 2,500억의 흑자를 냈는데 이번 상반기에 1조 1,5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합계로 해서 차이를 보면 2조 4천억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원전을 탈원전으로 가다 보니까 석탄하고 LNG 값을 수입하는 원가가 3조 원, 원자력으로 줄어드는 게 1조 원. 그래서 완전히 원가가 2조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한전의 그러한 원전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원가가 높아서 콩값을 사는데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 돈이 그러면 어디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이 돈은 정 후보님 한 네. 분 이상, 두 그러니까. 분 이상이니까요. 다른 분에게 질문 네, 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이 돈은 질문을 좀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세 올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겠죠. 근데 네. 산자부 장관은 전기세 안 올린다고 계속 하거든요. 언젠가는 올라가겠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엇박자 정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광우병 때처럼 너무 허위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도 지금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바꿔야 됩니다. 네, 시간 다 됐고요. 자, 정원천 후보님 지금 처음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2명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되는데 너무 예. 권은희 후보님에게만 아니,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이 좀 섭섭해하십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또 질문했는데요. 네네. 다음 두 번째 주도권 때는 두 분 네, 이상에게 네,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열기를 식히고 이 무풀보다 악풀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참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순서는 각 후보에 대한 일반 네티즌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단점, 뭐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런 글들이 달린 걸 좀 몇 가지 저희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뭐 마음이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30초 드리는데요. 자, 첫 순서는 이준석 후보님부터 시작이 발언 됩니다. 시간 1분이죠? 아니요, 30초를 좀 줄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 짧게 그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준석 후보님, 악플이 이런 겁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부터요. 죄송합니다. 박근혜에게 빛이 난다던 이준석 씨 아닙니까? 안철수한테도 빛이 납니까? 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두 번째 그 악플을 보면요. 사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빛이 난다고 표현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견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국 보수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당시부터.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제가 어떤 관계인지 아신다면 저런 댓글 잘 못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이만큼 정치에 대해 가지고 국민이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잘해야죠. 그리고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어떻게 젊은 사람 극복하기 참 힘듭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은 항상 뭐 내용에 대한 반박이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지적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감내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은 하태경 후보로 넘어갑니다. 하태경 후보에게는 어떤 악플이 있을까요? 아, 제2의 홍준표다. 당정만 비밤이당 아니냐? 이 그냥 독자 노선이죠. 일단 던지고 보는 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야기해 주시죠. 그 제2의 홍준표다. 제가 홍준표를 사실 몰아내는데 일조를 했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저도 막말을 홍준표 대표처럼 막 한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건 홍준표 대표랑 뭐 유사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준표 대표처럼 그렇게 막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비판을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요. 독자 노선이다. 제가 대표가 되어서 제 노선이 우리 당의 대표 노선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심판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손학규 후보님에 대한 대표적인 글들입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전형적인 20세기형 엘리트다. 강진 토굴에 너무 오래 계신 것 아니냐. 아직도 현역이신가요?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직도 현역이다. 참 제가 정치를 은퇴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당 대표 나올 때도 많이 주저했습니다. 내가 꼭 나서야 되는가. 그러나 바른미래당 이 희망이 있는 바른미래당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야당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권은희 후보님에 대한 겁니다. 어떤 글이 있나 한번 볼까요?
가짜 권은희네 낚였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네. 전 권은희가 출마하든 현 권은희가 출마하든 둘 다 관심 없다. 유승민계 권은희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권 후보님 입장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참 공교롭게도 권은희 광주의 권은희 의원이 이전에는 다른 당이었는데 지금 대구의 권은희하고 같은 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현역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는 밑에 동명이인이라는 내용을 붙여서 보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앞으로 우리 권은희 의원하고 친하게 지낼 겁니다. 이 동서화합을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님 네. 순서입니다. 정운천 후보님에게는 어떤 글이 달렸을까요? 광우병 집회 당시 농림부 장관이다. 이분은 지역구 때문에 차라리 무소속이 낫지 않겠느냐. 정운찬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한번 이야기하시죠. 광우병 때 정운찬 총리가 굉장히 힘이 들었죠. 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근데 정말 광우병 때 농식품 장관 맞습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는 어떤 일의 직업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전주에서 지역장벽 깨자고 온몸을 던져서 지역장벽 깨고 선거혁명으로 입성한 지 정치 소년이 됐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네. 마지막으로 김영환 후보님입니다. 어떤 글이 있나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김부선 아니면 할 거 없지 않나. 정치 감각이 제로다. 뭐 그다음에 개인사까지 들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김영환 후보님 이야기해 주시죠. 정말 억울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지적한 것은 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한 문제, 조폭과의 관련된 문제, 성남 공무원 1000명이 불법 선거에 관여한 문제, 또 성남 FC에 16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강제 모금하여서 했던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저것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참 억울합니다. 네, 자 김영환 후보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점, 이 개인적인 의혹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후보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들 즐겁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풀보다 악풀,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게 아무래도 정치인의 입장이니까 이런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주도권 토론 두 번째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2분 이상. 정운천 후보님 2분 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2분 이상을 지목을 하셔서 이번에는 3분 동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아까처럼 가급적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순서 아마 하태경 후보님부터일 것 같은데. 정말? 자, 예, 하태경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예, 저는 아까 홍준표 대표랑 비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홍준표 대표는 막말이지만 하태경은 직언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개방 경제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를 결사저지하겠다는 것은 저는 상식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고 저는 손 후보님이 오늘 정운천 전 장관님에게 사과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손 후보님께서 이기는 리더십, 승리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겨야 됩니다. 도전자 정당인데 실제 손 후보님 2007년 한나라당 탈당한 이후로 별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대통령 선거 3번 나가서 다 네, 후보가 네. 안 예. 되시고. 그리고 근데 저는 가장 최근 좀 전에 홍준표 대표에게 나왔지만 승부에서 일단 홍준표 대표가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싸우면 확실하게 싸웁니다. 우리 당은 용기 있게 싸우는 사람이 필요한데 물론 우리 손 후보님께서 또 지라는 법은 없지만 뭔가 좀 확실하게 싸울 것 같지는 않고 무게 잡고 애매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황골 탈퇴해서 다시 승리하는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 후보 3번 나와서 본선에도 못 간 그런 실패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표를 하면서 통합을 했고 또 2차로 선거에서 당대표가 돼서 또 야권 대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물론 다른 당에 가 있습니다만
집권의 야당 집권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버리고 희생을 하면서 당을 위하고 또 민족과 국민을 위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뭐 제가 자부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비판했는데 지금 이해찬 친노 패권 세력이 야당 들어오는 것을 도와주고 야당 집권에 지금 문재인 집권의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인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은 우리 권은희 후보한테 할게요. 저 광주에서 토론할 때 제가 이 손 후보님께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하자 하니까 전쟁 날 것 같아서 그랬다. 이건 원칙 없는 정치 아닙니까? 전쟁 날 각오로 이렇게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왔고 결국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손 후보님 끝내 철회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 작년 가을에 북한 핵 보유국 인정하자는 발언. 이 부분은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용인이 안 됩니다. 어떻게 북한 핵 보유국 인정하자는 예, 용서라고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치인은 용서란 단어는 철학 용인.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또 상황이 변했다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손학규 후보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뭐 저한테 질문하시지 왜 권은희 의원한테 질문을 하세요? 하태경 의원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으셨죠. 저는 어려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피난을 2번이나 갔고 실종이 되고 우리 형은 한동안 실종이 됐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남북한 완전히 망합니다. 그걸 어떻게 좀 피해볼까 하는 궁여지책이 인도와 같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면서 평화협정으로 나가고 상생 발전 교류 협력으로 나가자 그런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도 작년 그 시즌에 제가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작년 그때 얼마나 전쟁의 위협이 컸는지 매일 괌에서 B1B가 날라오고 뭐 그랬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정운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방송 토론한 뒤에 혹시 아침밥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창평국밥이라고 아주 유명한 집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 동네 아침밥 집들이 전부 다 닫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도저히 그리고 그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당을 못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모든 시장은 시장 중심은 시장에 있는 거고 어떻게 정부에서 감나라 콩나라를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이런 걸 그냥 뚝딱 한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지만은 속도, 시간 조절, 그다음에 절차, 순서까지 촘촘하게 해가지고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산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좋았는데 이거 뚝딱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입혀지고 오히려 일자리 만든다고 해놓고 일자리는 완전히 일자리를 뺏기는 정책으로 지금 가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이거 빨리 바꿔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여당의 영상 축사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 더 추진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도 소득주도 성장, 또 장하성 실장도 소득주도 성장. 그것으로 우리 경제가 망하고 서민들은 실업에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통계청장을 이유 없이 경질을 했어요. 이런 정치는 안 되고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피해를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네, 손 후보님도 뭐 질문 하나밖에 안 해주셔서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권은희 후보님 두 분에게 가급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리 하태경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 하길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는 네, 간단하게요. 장 통계청장을 자를 게 아니라 음. 장 정책실장을 먼저 잘라야 됩니다. 선수가 경기에서 졸전을 해서 점수가 지금 엉망으로 나왔는데 그 선수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점수를 채점하는 통계청장을 자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학원 하는 친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는 영향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애들 운전해주는 기사가 이 임금이 오르니 장기 근속자, 자기 학원의 장기 근속자들이 임금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하성 실장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하성 실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 성적이 이 정도인데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운천 그러니까 근본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시장에서 규제 개혁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하고 혁신 성장을 통해서 지금 일본, 미국, 프랑스 할 걸 다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다 망한 베네수엘라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지 도저히 이건 근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년 뒤에. 지금 망가져서 이거 큰일 났어요. 3년 뒤에 이미 더 망가질 것 같다?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 알았습니다. 장관 하셨으니까 정책 하나 내면 잘못됐다, 잘못돼도 잘못했다 하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의 또는 타의로 타의에 의해서 반성이 별로 없고 고집불통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누가 더 고집 셉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패권 정치, 또 지역 장벽에 의한 동서 갈등 정치, 또 진보 보수 갈등 정치 이런 것이 그거를 패권을 만들어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또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이 다른 정권이 오면 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학규 대표님 말씀이나 저나 완전히 그러한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중대선거구 연동형 이준석 비례대표제로 후보한테 얼른 물어볼게요. 통계청장 잘렸는데요. 예. 왜 바꿨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결국엔요,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통계가 잘못됐을 때 좀 욕을 먹더라도 지키면서 정부가 더 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본 적이 있는데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뼈 아픈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나 이런 통계청장 거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예.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순서 정운천 후보님 3분 동안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실물 경제하는 사람으로 지금 현재 정책 중에 가장 아픈 게 지금 산업의 쌀이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우리 하태경 후보님, 우리가 지금 바른미래당이 가장 잘한 게 특활비 폐지죠. 네. 그거 잘 주장하셨고 두 번째 제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 수출을 한다고 전 세계 시장 600조 시장의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원전 기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로 APR 플러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출 전략직으로 시정하자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경북 영덕까지 가서 그 지역을 수출 전략지구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우리 현역으로는 우리 하태경 후보님 계십니다. 정말 거기에 잘하셨고요. 대해서 좀.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로부터 비웃음 받는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 수출하겠다면서 국내에 있는 원전은 다 없애는 정책입니다. 국내 원전 다 없애면서 수출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비웃고 있는데요. 우리 정운천 후보님께서 이 문제는 더더욱 이슈를 부각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에너지 정책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답답한 게 꼭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57억 원을 들여가지고 차세대 원천 기술,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바라카 원전보다 공기를 3년에서 5년에 3년 땡기고 거기에 대해서 공기를 땡기고 그다음에 안전도를 10배로 올리고 또 중단됐을 때 3일 이상 돌아가게 하고 이러한 완벽한 최고의 원천 기술을 지금 백지화시켰습니다. 이거를 수출 전략직으로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인 삼성전자의 전자기술하고 또 우리 원천 기술인 원자로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600조 시장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거를 지금 백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님, 예. 지금 이 에너지 전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이건 에너지는 산업에서 쌀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말씀. 저는 뭐 원래는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하다.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가서 보고 우리도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수출 품목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됐습니다. 예. 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그 원전하고 지금 전 세계의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믹스를 두 가지로 한다면 우리 태양광은 우리 농민들하고 접목해서 우리 농촌의 태양광에서 난개발을 개발하고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5번째 순서입니다. 김영환 후보님 3분 동안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어서 우리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의 최종 성적표는 일자리 같습니다. 그렇죠? 성장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다시 가동해야 된다.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꺼놨겠죠. 지금 볼 수가 꺼놨을까요? 없겠죠. 자기들이 해놓은 참사를 놓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들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부정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율도 그렇고 일자리 여러 문제 가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투자한 예산이 5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일자리가 지난 7월 달에 5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그런 하여튼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거 54조, 그동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4대 강에 20조 썼다고 엄청 문제가 되고 자원개발에 몇십 조가 날라갔다고 우리가 거론했는데 앞으로 이거 청문회감 아닙니까? 4대 강은 댐이라도 남았죠. 그러니까 보라도 남았겠지만 지금 과연 그 50조 가까운 비용이 어디에 누구 입으로 들어갔는지도 국민들이 참 관심이 많을 겁니다. 보통 일자리라는 건 무형의 어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과정 속에서 의혹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부메랑이 돼서 적폐청산의 또 내용이 돼서 오늘이 내일의 적폐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장을 교체한 거, 고용참사, 소득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전격적으로 통계청장을 교체를 했는데 임기가 2년인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떤 통계청의 자료가 나와도 바뀐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이거 우픈 일이라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론 들어오기 직전에 그 통계청장 사임하신 황 통계청장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 정부 내에서 본인들의 경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가지고 통계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은 당장 청문회 들어가야죠.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문제를 발표하셨죠? 지난번에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한 겁니다. 공무원 댓글 부대를 활용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그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그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분인데 제가 그 일을 당했습니다. 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집을 해서 이재명 시장의 그 공무원 댓글 조작 이 부분은 좀 더 사건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6번째 순서 이준석 후보님 3분 동안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저는 참 바른미래당이 당명이 바른과 미래가 합쳐져가지고 참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을 만들고 바라보는 가치들 그리고 주장하는 가치들을 보면은 과거 정당 구도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동서화합 같은 가치 중요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새로운 아젠다인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이 목도한 거는 영남과 호남을 결합시켜놨더니만은 진짜 제대로 싸우는구나 아마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슈들이 발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최근에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이슈 중에 하나로 젠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지금 보면은 영호남 갈등보다요 남녀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온라인 상가 보면 서로 뭐 엄청난 범죄 모의까지 있고 이래서 안타까운데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대변인이 해화역에 있었던 남성 혐오 시위를 사실상 옹호한 것 때문에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혹시 손학규 후보께서는 최근에 젠더 이슈에 대해 가지고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그 여성의 선택 권력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투 운동이 단순히 내가 뭘 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최근에 존중돼야 페미니스트 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해서 해화역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해화역 시위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젠더 운동이 젠더 차별, 그 젠더의 어떤 적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 곤란하지 제가 잠깐 않네요. 그게 혹시 사건이 어떤 시위인지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성이기 때문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위인데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것까지는 잘 그 모르겠습니다. 내용 파악까지는 안 되신 것 같고요. 네네. 예, 저는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손학규 후보께 박주원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면서 손학규 캠프의 당원 명부가 4만 명어치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선관위원 또는 뭐 당내 인사들이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손학규 후보께서 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천하의 손학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천하의 손학규 캠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내부 손학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후보 사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지금 여기서 쟁점화해서 무슨 싸움을 걸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에 할 이야기죠. 만약에 그럼 선관위원이 만약에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꾸 만약 그러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김영원 후보님 객관적인 어떻게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만약 사전 유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예. 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갈수록 열기가 돼가는데 시간이 아까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요. 자,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토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하시면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후보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당 30초씩 드릴 텐데요. 자, 손학규 후보님 순서입니다. 30초 시작하시죠. 내일부터 투표입니다. 저 손학규에게 표를 주십시오. 소위 대세론에 미적미적 밀리다가 손학규 그냥 되겠지. 그러면 손학규 안 됩니다. 우리 당이 자칫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개혁해서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 바른미래당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권은희 후보님 30초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동서화합의 가치를 가진 정당입니다. 저 권은희가 대표가 되면 소통과 화합으로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원외 상임위를 운영하여 정책 정당이 되겠습니다. 시대 정신에 맞는 벤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 권은희가 답입니다. 바른미래당 새 판을 짭시다. 후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정우천 후보님. 제가 전주에서 알다시피 지역장벽 깨겠다고 7년, 8년간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선거혁명으로 당선돼서 동서통합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통합하는 데도 주역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동서통합정당, 민생실용정당을 만듭니다. 제가 전주에서 된다 꼭 된다를 외쳤는데 여기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된다 꼭 된다. 여러분 모든 일이 꼭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영환 후보님 30초입니다. 이변을 만들어야 삽니다. 바꿔야 삽니다. 변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을 만들고 바른정당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사실성인했던 적자 김영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싸우지 않고는 존재감을 부각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는 정의당보다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잘못된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보다 더, 그리고 보수보다 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네, 다음 이중석 후보님 순서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이준석 그래도 정치 잘 배워왔다고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경륜이 풍부하신 후보들과 맞서면서도 제 할 말을 했고요. 저는 제 성향이 보수 성향임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솔직하게 임했습니다. 앞으로 정치하면서 더 솔직하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 바른미래당에도 이제 30대 정치인 정착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20년은 젊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모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여도 야도 아니고 이제 젊어져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하태경 후보님 30초입니다. 예, 우리 당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손 잡고 하하 웃으며 미래로 함께 갑시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다릅니다. 안정감 있는 올드보이가 필요한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처절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정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 있고 근성 있고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저 같은 젊은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태경 대표, 손학규 최고, 이 조합이 우리 당을 살리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6분 후보님 마지막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투표 방법 그리고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내일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ARS 투표는 31일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과 방법, 지금 보시는 화면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에 참여해 주신 후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집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상시대로 다양한 이슈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